그런 점들 여러분들 잘 유의하시고 또 이 변화가 앞으로 여러분들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를 이번 강의를 통해서 갖고자 합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오래전부터 저를 불러주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봄에 하려던 것을 가을에 하게 됐습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었네요. 그죠?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저한테는. 중동고등학교 역사도 오래됐고 또 천년을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학교의 슬로건도 제가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조금 떨리긴 합니다만은 제가 최근에 낸 책 가운데 하마천과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께서 한번 이렇게 갖다 주셨는데 이 책이 주제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한국 사회에 과연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여러분들은 사회에 나가가지고 어떤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하마천이라는 역사학자가 실제로 역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 전체를 오블리주했던 사람들, 책임과 의무를 다했던 사람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강의 제목은 나는 왜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주목했나? 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아주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인류 생활에, 또 인류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미 바이러스 종류들, 뭐 좀비들 나오는 영화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부산행 비롯해가지고 그런 영화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아주 충격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걸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코로나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망쳐놓은 지구, 이 지구가 반격을 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리고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했던 부분들, 무시했던 부분들, 또 우리가 파괴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역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류 사회가 아마 근본적인 변화가 마련되지 않을까,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통해서 아마 가치관이 상당히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미래에 이제 앞으로 미래를 주도하게 될 여러분들 가치관도 엄청난 변화를 맞이할 걸로 보이는데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그 변화되는 모습에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 먼저 변화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는 우리 사회에는요, 보죠. 너 어디 사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이 전라남도 영광군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전국으로 강의를 하러 다니면은 90% 이상은 제가 서울 아니면 서울 근교에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아예 지레짐작을 하세요. 공부하는 사람 텔레비전도 나왔겠다, 뭐 책도 많이 냈겠다. 그러니 지레짐작으로 저 양반은 서울 아니면은 최소한 서울 근교 경기도에 살 거다라고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광에 산다고 얘기하면 깜짝 놀라죠. 어디 사느냐? 너 어느 학교 가고 싶니? 어느 대학 졸업했니?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일상적인 질문이었죠. 그것이 그 사람의 사회적 계층을 분류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돼서도 안 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가치관은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전히 여기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그 집착은 곧 종말을 맞이할 걸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라는 부분의 질문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이제는 따라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평생을 시대가 자기한테 주어진 책임, 이런 부분들을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까지 실천하려고 했던 하마천이라는 역사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왜냐하면 이 사마천이 역사책 속에서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 속에서 감동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사람들. 여러분들이 당장 이제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사마천이 노블레스, 그러니까 고귀한 사람으로 뽑은 사람들은 첫 번째는 황제죠. 최고로 고귀한 신분이었죠. 옛날에는 제왕들이었고. 두 번째는 그 제왕을 도와가지고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고위공직자들, 거의 재상을 비롯해서 고위공직자들. 그 다음에 외부의 적과 맞싸우는 장수들. 그리고 사마천이 놀랍게 요 세 계층들은 당연히 고귀한 신분들이었습니다. 옛날에. 그죠? 지도자들급이었죠. 리더들이었죠. 사마천은 놀랍게도 여기에 한 부류를 더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인들. 장사를 하는 상인들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2100여 년 전에 사마천연의 역사 정말 특별한 사례를 남기고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네 계층의 네 부류의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들 몇 사람을 소개를 함으로써 소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이며 또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오늘 주제어와 똑같습니다. 주제어라고 말씀을 드려도 손색이 없는 사마천이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완성한 다음에 친구 임안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입사 동기입니다. 같이 벼슬을 시작한 임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전에 임안은 오래전에 사마천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사마천이 그 사이에 큰 일을 겪습니다. 그 일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사마천은 사관 집안에 태어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겸 국가 기록을 총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 벼슬을 뭐라고 부르냐면 태사령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세습되는 자리입니다. 전문직이니까 조상 때 대대로 이 자리를 물려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인데 사마담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태사령 벼슬이 있었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이 그 자리를 이어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관 집안에서 사마천이 태어나서요. 36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38살 때 아버지 뒤를 이어서 태사령 벼슬에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이 있어요. 내가 역사책을 쓰려고 하다가 쓰지 못했으니까 아들이 네가 반드시 역사책을 써달라고 하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사마천은 어린 나이 때부터 10대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철두철미하게 역사가로서의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마천 사기 또 좋아하시는 분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마천의 일생 가운데 참 특이한 부분이 뭐냐 그러면 아버지가 13살 때부터 사마천을 데리고 역사 현장을 다닙니다. 그리고 20살 때 성인이 되자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배낭 이렇게 짊어 메고 옛날에는 이제 말을 한 마리 줬을 겁니다. 천하를 다니게 합니다. 사마천으로 20살 때. 역사가로서 사료들이 기록에만 매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역사 현장을 찾아가라. 라고 해서 20살 때 사마천이 2년 내지 3년간에 걸쳐가지고 천하를 여행을 합니다. 이런 역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당대부터 끊임없이 옛날 과거의 사료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자료를 수집해놓고 그것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 기록 속에 나오는 현장들을 일일이 사마천이 약 3년간에 걸쳐서 탐방을 했고요. 사마천이 입사한 이후로도 태사령이 된 이후로도 황제와 같이 황제를 모시고 지방을 순시 나갈 일이 있으면 사마천은 역시 그 지방에 가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지방 사료라고 합니다. 그 현지의 사료들을 수집을 하고 또 현지를 탐문합니다. 사마천을 현장 정신이라고 합니다. 역사는 시간과 공간의 학문입니다. 그죠? 언제 어디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역사는. 그래서 역사가의 기본적인 가장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역사 앞으로 전공하실 분이 있으면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역사는 시간과 공간의 학문입니다. 시간은 뛰어넘을 수가 없죠. 타임머신이 나오지 않으면. 하지만 공간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공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현장을 확인하고 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 정신이 역사가한테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현장 정신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하마천이라는 역사학자입니다. 일일이 그 현장을 다니면서 그 인물에 관한 재미난 사례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게요. 길게 얘기할 거 없이. 자, 세계사 배우신 분들, 중국의 왕조 가운데 최초의 통일 왕조가 있죠. 진나라죠. 네, 진시황이 통일 왕조를 처음 세우고 불과 15년 만에 진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선 왕조는요, 한나라. 그래서 진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진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 진한 시대는 서양의 로마 시대하고 겹친다고 보시면 돼요. 서양의 로마 시대가 진한 시대예요. 이 한나라를 개국한 제왕이 누구냐 그러면 유방이라는 사람입니다. 항우하고 싸워가지고 천하를 놓고 싸워서 제왕이 된 사람이 유방입니다. 한고조 유방이라는 사람인데, 하마천이 이 한고조 유방의 일생을, 한고조 유방이라는 사람이 정말 재미나게도 술 좋아하던 건달이었어요. 동네 건달이었습니다. 뭐 마땅한 직업도 없고, 직업은 전부 다 식구들한테 맡겨놓고 맨 저작거리 시장바닥에 나가가지고 술 먹고 놀던, 우리말로 술 날 건달이었어요. 그런데 7년 만에 황제가 됩니다. 이 사람이 농민 봉기를 일으키고 난 이후로. 그러니까 사마천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인물이 어떻게 진화해 갔는가라는 모습을 확인하고 싶죠. 대부분 다 황가 도서관에는 개국 황제인 유방에 대한 공식 기록들은 다 남아 있습니다. 전부 다 뭐 찬양하거나 칭찬하거나 그죠? 만세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사마천은 이 유방이라는 사람의 내면 세계까지도 이해를 하고 싶은 거죠. 단순하게 몇 년도에 봉기해가지고 어느 전투에서 이겨서 마지막에 해야 전투에서 항우를 물리쳐서 황제가 됐다, 이런 무미건조한 것이 말고 어떻게 살았으면 또 어떤 과정을 밟아가지고 황제가 됐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유방의 고향을 직접 찾아갑니다. 강소성 폐현이라는 곳에 유방 고향을 찾아가서 놀랍게도 황제인 자기가 지금 복무하고 있는 서한 왕조의 개국 황제가 잘 가던 술집 두 군데를 찾아요. 술집 두 군데를 찾아가지고 술집 주모, 우리 이제 술집 주, 옛날에는 술집 주인을 주모라고 하잖아요, 그죠? 영어로 이건 마담, 이제 술집 마담. 술집 주모 이름을 두 사람 이름을 남깁니다. 왕본하고 무부라고 하는 술집 여주인 이름을 남겨요. 그리고는 재미나게도 일화를 몇 개를 기록합니다. 그 가운데 재미난 일화가 술값을 안 냈다 라는 거, 외상술을 먹었다. 그런데 유방이 술 마시러 온 날은 거의 예외 없이 매상이 몇 배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술꾼이 나타나면 동네방네 술꾼들이 다 유방 보러 몰려와가지고 술집 매상이 몇 배씩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연말에 외상장부를 찢었다라고 하는 그런 재미난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 가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마천은 유방이 젊은 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호주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옛날 제왕 봉건 왕조 체제에서 그것도 초대 황제, 개국 황제한테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했다고 기록해놨다면 큰일 날 일이죠, 그죠? 그런데 현장에 가가지고 실제로 그런 유방의 젊은 날을 정확하게 알고 탐문해서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방법이 없죠, 그죠? 이게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가 남겨놓은 현장 정신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초월할 수 없어도 공간을 꼭꼭 확인하는, 그리고 이 공간 확인은 역사 공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 분야의 선진 기술을 뭐 견학한다든지 또는 가장 앞서가는 기업을 탐방한다, 이런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하는 재미난 사자성어 가운데 우문현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문현답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질문을 어리석게 했는데 아주 현명하게, 그죠? 지혜롭게 답을 했을 때 우문현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업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문제는 현장이 답이다. 내 기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현장에 가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자성어를 재활용하기도 합니다. 그죠? 아무튼 사마천이라는 이 역사학자의
현장 정신은 정말 두고두고 후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될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렇게 해서 3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년상을 치른 다음에 38살 때 대사령 벼슬에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상식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3년상은 몇 달을 지내야지 3년상이죠? 36개월?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3년상은 25개월입니다. 그러니까 24개월, 2년 딱 지나고 한 달만 더 치르면은 3년상을 쳐줍니다. 25개월입니다. 그리고 3년상은 왜 지낼까?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들한테 오늘 유영수라고 하는 사기꾼한테 강의를 들었는데, 저를 친구들은 사기꾼이라고 불러요. 사기만 평생 공부를 하니까 사기 나우표꾼. 김영수라는 사기꾼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어머니 아버지 3년상을 지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자식이 태어나서 부모의 품을 벗어나서 혼자 밥을 먹고 똥오줌을 가릴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3년 정도 된답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 3살 좀 넘어 지나가면은 오줌도 혼자 가릴 줄 알고 똥도 누고 밥도 숟가락 들고 젓가락질은 좀 힘들긴 합니다만 그지 먹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는 다 부모가 보살펴줘야 된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3년상을 지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대단히 깊고 대단히 훌륭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미치는 영향이 이제 현대사회에 급격하게 변하고 하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부모님 무덤 옆에다가 연막 쳐놓고 3년상을 지낼 수가 없으니까 3일상으로 줄이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의미는 알고 계시라라는 거죠. 3년상을 치르고 38살에 사마천이 태사령 벼슬에 취임을 해서 이제 공직생활을 시작을 한 겁니다. 본격적으로 국가의 녹을 받아서 이제. 그리고는 40 넘어가면서부터 사마천이 역사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했죠. 아버지 때부터 자료가 충분히 쌓여있죠.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사마천에 손을 붙들고 꼭 역사책을 이 당대에 남겨야 된다라고 유언까지 하셨단 말이죠. 옛날에는 봉건사회에서는 부모의 유언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 어떤 약속보다도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 눈물을 흘리면서 사마천이 아버지 유지를 받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2세 무렵부터 사기를 쓰고 있다가 사기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47살 때 사마천이 이릉이라고 하는 젊은 장수를, 흉노와의 전투에서 항복한 이릉이라고 하는 젊은 장수를 변호하다가, 이릉이 일부러 항복한 것이 아니고 중과부적으로 군사가 워낙 열세이다 보니까 내 병졸들을 모두 다 몰살시킬 수가 없으니까 한 명이라도 살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항복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조정에서는 이릉을 굉장히 비난을 합니다. 그때 사마천이 나서가지고 이릉을 변호합니다. 이릉이라는 장수를 평소 때 제가 봤을 때는 뜻도 깊고 명장으로서의 풍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항복하긴 했지만 언젠가는 기회를 봐서 탈출해서 한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크게 기여할 인물이다 라고 변호를 합니다. 그런데 사마천이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구원병이 제때 오지 않았던 탓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릉이 5,000의 결사대를 가지고 무려 8만의 용노군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결사대가 가가지고 공격을 하면은 빨리 구원병이 와가지고 쿵노의 꽁무니를 뒤를 때려줘야만이 이게 밀고 나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병이 제때 오지 않으면 다 죽는 거죠. 이게 전멸이단 말이죠. 구원병을 제때 보내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지휘관의 문제입니다. 총사령관에 대한 비판이 되는 겁니다. 사령관이 작전을 잘못 지휘했다는 얘기죠. 이게 황제 심기를 건드립니다. 왜? 그 당시에 총사령관이 이광리라고 하는 총사령관이 황제하고 천안 별부지예요. 그 당시 황제는 무제라는 사람입니다. 한나라 무제라는 사람이 가장 아끼던 이 부인이라고 하는, 이때 부인은 보통 명사가 아니고 왕조 체제에 있어서 벼슬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궁중에서 비빈들 있죠. 왕비가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빈들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첩들이단 말이죠. 작은 부인들이 많아요. 여기 이 여자들한테 주는 벼슬 가운데 꽤 높은 벼슬이에요.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부인을 끔찍하게 총애했단 말이죠. 근데 이 이부인 오빠가 총사령관이야. 이광리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거기서 화가 나가지고 무제가 니까지 놈이 사관 주제에 뭘 하냐라고 해서 일단 오게 가둬버립니다. 개십죄에 걸린 거죠. 그런데 황제의 심기가 풀리면은, 성이 풀리면은 뭐 말 한마디 잘못한 거니까 옥에 좀 갇혀있다가 풀려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48살 때 저 북방 흉노 쪽에서 누군가가 보고를 하나 올립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항복한 일행이 흉노 군대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다. 이런 보고가 나와요. 이제 반역이죠. 그죠? 적군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게 반역이다. 그러니까 반역자 편을 들었다고 해서 사마천에게도 사형 선고를 내려버립니다. 일행의 가족을 몰살시켜버리고 황제가 그 보고서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도 확인하지도 않고 황제가 화를 버럭 내면서 일행의 늙은 어머니를 포함해가지고 가족을 전부 다 몰살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사마천에게는 반역자 편을 들었다고 해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때 사마천 나이가 48살입니다. 이제 사마천이 이제 기가 막히게 된 겁니다. 이게 풀려날 줄 알았더니. 이 사마천이 47살 옥에 갇힌 이후로 사형 선고를 받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고민을 합니다. 특히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는 과연 내가 이 치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아니면 이 치욕을 그대로 견디어야 되느냐, 아니면 스스로 자살해서.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자살하는 것이 사대부들의 권리였어요. 내가 자존심이 조금 상한다든지 내 자존심에 크게 금이 간다든지 했으면은 자살함으로써 자기의 무고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자살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었어요. 사마천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살을 수도 없이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억울하게 반역죄에 몰려서 내가 사형을 받는다는 것은 내 죄를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차라리 나는 무고하다, 나는 결백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입증을 하려고 수도 없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때 사마천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 가지 큰 원인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버지의 유언이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꼭 역사책을 완성하라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가 평생 준비해온 부분들이 있어요. 역사책. 사마천의 모든 것이 다 이 역사책 속에 들어있습니다. 정신과 사상과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걸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또 큰 사마천으로 하여금 고민거리였죠. 사마천이 고민 끝에 살아남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느냐? 살아남는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형수가. 첫 번째는 돈을 내는 방법이 있었어요. 50만 전이라고 하는 그 이제 전문 용어는 속전이라고 합니다. 50만 전이라고 하는 속전을 내고 사형을 면하는 방법. 근데 뭐 사마천은 지식인 집안이고 그리고 녹봉도 우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연봉도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벼슬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50만 전이라는 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자르는 궁형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걸 궁형. 성기를 자르는 궁형을 자청하고 내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극에 보면은 임금님 옆에서 수염 없고 목소리 여자처럼 내는 역할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내시 또는 환관이라고 합니다. 그 방법이 있어요. 그 사마천 어차피 돈이 없기 때문에 궁형을 자청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사마천의 나이죠. 48살을 넘길 고무렵입니다. 그러니까 49살 때 사마천이 궁형을 자청합니다. 2100여 년 전에 남자 나이 49살은 평균 수명 거의 대부분 다 살았어요. 노년기예요. 근데 이 궁형이라는 게 아주 끔찍한 형벌입니다. 단순하게 성기 끄트머리를 그냥 잘라내는 게 아니고 중국, 페르시아나 아랍 쪽의 궁형은 성기 부분만 잘라내요. 그런데 중국의 궁형은 고환을 포함해서 전체를 잘라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출혈이 동반되는 끔찍한 형벌이거든요. 성기를 포함해서 전체 성기를 잘라내고 나면 오줌 구멍만 남죠. 요도만 남습니다. 요도만 나오면 어떡하냐? 지혈을 해서 그 요도에다가 큰 거위털을 박아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오줌을 넣을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하나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게 뭐냐면, 요렇게 궁형을 작성한 사람이 살아남으면 어디로 보내냐 그러면 잠실로 보내요. 2호선, 5호선 잠실역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잠실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잠실은 뭐 하는 곳이 누에 치는 곳입니다. 옛날에 비단 실을 뽑아내는 그 누에, 꼬치를 만들기 위한 누에 치는 곳. 왜? 따뜻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수술을 했기 때문에 찬바람이 들어가면 죽기가 쉬워요. 그래서 잠실 따뜻한 곳은 뭐 죄인이니까 찜질방에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에 치는 잠실로 보내가지고 약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몸을 추스리게 합니다. 그 사이에 오줌이 나오면은 그 궁형이 성공을 한 거죠. 수술이라고 얘기합시다. 오줌 안 나오면은 요독제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록에 잠실로 내려보냈다라든지 잠실로 내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면은 누에치로 보낸 게 아니고 궁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비유예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사마천은 첫 번째, 자, 이 나이 문제예요. 오늘날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100년 전에 49살의 남자가 성기 전체를 잘라내는 궁형을 자청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20% 정도밖에 안 된다. 80% 이상이 죽는다는 겁니다. 사마천을 끔찍하게 만드는 건, 고민하게 만드는 건 바로 이 지점. 궁형을 자청하다가 죽을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죽었을 경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겨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속된 말로 뭡니까? 개죽음이죠. 그죠? 천만다행으로 기록이 안 남으면 문제가 없어요. 사마천이 궁형을 자청한 부분들이 역사 기록이 안 남으면 문제가 없는데 집안이 사관 집안이고 그 기록이 안 남겠어요. 그죠? 기록이 남으면 어떻게 기록이 남습니까? 한나라 무저 때 태사령 벼슬에 있던 사마천이라는 자가 반역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구차하게 살아남으려고 궁형을 자청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위로 조상이고 아래로 후손들한테 어마어마한 수치스러운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마천의 고뇌가 죽음보다 더 큰 고뇌였어요. 그 당시 이게. 자,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치욕스럽습니다. 뭐냐면 궁형을 자청한다고 황제한테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황제가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궁형을 자청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부터도 치욕스러운데 황제가 이 부분을 청을 받아주지 않고 그냥 죽어라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또 치욕스럽잖아요. 왜 그러냐? 한나라 시대 때 사형수가 궁형을 요청해가지고 자청해서 황제의 허락을 얻은 경우는 사마천을 포함해서 2경우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굴욕이에요. 이게 청하는 것 자체부터가. 그러니까 뭐 사마천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했죠. 죽음보다 더 끔찍했죠. 사마천은 그 모든 치욕을 감수하고 궁형을 자청해서 49살의 나이로 궁형을 자청해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사마천이 보통 사람하고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당연히 이런 사마천이 남긴 사기라는 역사책 당연히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다른 역사책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평생 올해로 32년째 이 책을 들여다보고 있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궁형을 당하고 난 다음에 50세 때 풀려납니다. 근데 그 풀려날 무렵에 무슨 일이 또 벌어지냐면 그때 48살 때 날라온 보고가 거짓말이었다는 게 또 확인이 됐어요. 정말 이게 뭐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죠? 우리는 뭐 어처구니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처구니 정도 갖고는 되지도 않는 거죠. 그죠? 이 사마천은 얼마나 이중 삼중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50세 때 풀려났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또 수치스러운 일이 또 발생합니다. 사마천은 47살 이후로 사기를 완성할 때까지 거의 치욕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그 보고서가 가짜라는 게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지니까 황제 입장에서 미안하잖아요. 이제 한나라 무죄가. 그래서 사마천에게 벼슬을 주려고 합니다. 즉 황관들 내시들만 받을 수 있는 중서령이라고 하는 벼슬을 제안을 합니다. 이것도 치욕이죠. 왜? 시큰 두들겨 펴놓고 그냥 밥 먹으러 가자. 그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예. 사마천은 이 벼슬을 받아들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감정만 놓고 딱 생각하면은 일시 안 해. 그죠? 예. 내가 그걸 왜 정말 하고 정말 매몰차게 거절했을 것 같은데 사마천이 받아들입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족의 생계의 문제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사마천은 사관 집안에서 태어난 지식인이기 때문에 책 읽고 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막노동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사마천은 결혼을 했고 부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었어요. 당연히 생계 문제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도서관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자리가 황과 도서관이 있는 거예요. 이 사기를 완성하려면 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다. 궁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천이 이 중서령 벼슬을 받아들여서 이제 황제도 미안하니까 사마천에게 시간을 많이 줬습니다. 들어와서 황제의 치닥거리 좀 하다가 얼른 도서관에 달려가서 밤을 새서 사기를 완성을 합니다. 50세 이후로. 사마천이 세상을 떠나면 대개 55세에서 56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 5년 내지 6년 동안에 심혈을 기울이고, 우리가 심혈을 기울인다는 말은 그때 쓰는 겁니다. 정말. 땀과 피를 다 흘리면서 정말. 그래서 저는 2007년도 무려 7년 걸려서 두 번째 책 제목을 제가 뭐라고 붙였냐면 역사의 등불 사마천 피로 쓴 사기다 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사마천이 궁영에서 풀려나서 사기를 거의 완성해 놓은 상태에서 이만의 편지를 다시 읽으면서 이제 답장을 합니다. 이 답장이 중국의 보임안서라고 하는 이 편지 글이 중국의 10대 명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문으로 이루어진 문장들이 한 4,000년 가까이 중국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데 얼마나 많은 기록이 있겠어요. 그죠? 그 가운데서도 최고의 10대 문장으로 꼽힐 만큼 훌륭합니다. 사기에는 없습니다. 이 편지는. 사마천 이후로 사기 이후로 두 번째 중국의 정사 역사책을 쓴 반고의 한서 빼보면은 한나라 시대 때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마천 열전이 있어요. 사마천 전기가 있어요. 그 전기는 전부 다 사마천이 사기 제일 마지막 권인 태사공 자서라고 해서 사마천 집안의 이야기하고 자기 일생을 얘기했던 고기록을 그대로 뺏겨놓고 아주 귀하게도 이 편지의 한 통을 딱 기록을 합니다. 보이만서라고 하는 편지를 하나. 이 기록이 있음으로 해서 사마천이 사기를 궁영을 작성하게 되는 그 경과와 그때 심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밝힐 수가 있었어요.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서 사마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만약 내가 법에 굴복해서 죽었더라면 사형을 당하거나 자살했더라면 구우일모. 이건 여러분도 아시죠? 구우일모. 초등학교 사자성어도 나오잖아요. 그죠? 한자가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죠? 9마리, 9글자에다가 소우자, 소 9마리에서 한일자, 털모자, 털 한우라. 그때 만약 내가 법에 굴복해서 죽었더라면 소 9마리에서 털 하나 뽑는 것밖에 안 되는 하잘것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죽음으로 끝났을 것이다. 그 치욕을 감당하면서까지 내가 살아남은 이유는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게 역사책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고유일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혹중은 태산이요.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도 무겁고 혹경은 홍모요.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 가볍다. 용지소추이하라.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유명한 생사관을 남깁니다. 태산보다도 무거운 죽음으로 평가를 받으려면 태산보다도 무거운 삶을 살아라는 거죠. 무거운 삶을 산다는 건 뭐냐 그러면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보내는 삶 자체는 결국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 자체가 무거운, 태산보다도 무거운 삶으로 평가를 받은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죽어서 태산보다도 무거운 죽음으로 평가를 받죠. 당연히.
그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국은 그 사람의 죽음을 결정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태산보다도 무거운 죽음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태산보다도 무거운. 그래서 그 태산보다도 무거운 죽음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의 그 평가 기준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강의의 제목인 노블레스 오브리주라는 겁니다. 안 넘어가는데? 네.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네. PPT가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는가, 여러분들은? 그런 분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지금 쭉 말씀드린 대로 사마천의 삶과 사기, 이런 것들이 사마천의 삶 자체를, 죽음 자체를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것이죠. 삶과 죽음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진정한 지식인으로서 제가 사마천 사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정말 제가 선물을 많이 받고 삽니다. 사마천으로부터. 특히 사마천의 삶으로부터 선물을 많이 받아요. 그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 가운데 정말 기본적인 건데 정말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쁜 쪽으로 빠지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사마천의 삶 자체가 그렇고 사기라는 역사책 자체가 그렇습니다. 공부는 대단히 힘듭니다. 한 사람과 한 책을 30년 정도 공부를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공부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 그 공부로서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가 다른 분야에 있어서 부가가치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생활 자체도 힘들고 가족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도 대단히 힘듭니다. 공부는 학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혹을 받죠. 그게 그 유혹이라는 게 뭐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는 별거 아닌데 나쁜 게 아닌데 제가 바라볼 때는 그런 쪽으로 빠지는 게 지식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걸 자꾸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분이 사마천의 삶이고 사기라는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마천은 역사책을 쓰게 된 동기와 역사의 연구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천인지제 통고금지변 성일가지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부천인지제는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그죠? 결국은 역사라는 게 사람 이야기잖아요. 그죠? 사람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한다는 건 하늘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인간이 살고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간.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역사는 시간과 공간의 학문이라고 얘기했죠. 사마천의 이 이야기처럼 역사학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뜨린 얘기는 없습니다. 즉 세상이라고 이 세계라고 하는 공간 속에 사는 인간들의 행위 자체를 그 관계를 탐구하고 통고금지변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관통해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삶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통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성일가지연 일가의 말씀을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일가 하면은 전문가잖아요. 그죠? 전문가고 대개 한 분야의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 그 분야에 남다른 성과를 낸 사람들을 일가를 이뤘다고 얘기해요. 바로 저 일가예요. 저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내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일가라는 거는 남들하고 달라야지 일가지. 남들하고 똑같은 건 일가가 될 수가 없죠. 뭐 이가 천가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남들하고 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들하고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일가지연이라는 거는 난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마천의 역사학자는 이런 삶을 산 사람이고 이 역사책도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역사책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잖아요. 다른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흔히들 역사를 뭐 팩트, 사실 이렇게만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역사의 기록이 나오면 대개 그 기록을 가지고 공부하고 해석하고 하는 것이 역사를 알고 있지만 역사가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 기록으로 남아있는 팩트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줄 알아요. 일가는 바로 그런 일가입니다.
사마천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기라는 역사책은요, 객관적인 자료의 나열이 아니라 확고한 자기 주관적인 역사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역사가들은 막 뭐라 그럽니다, 저한테. 역사가 객관적이지 주관적인 편이에요. 저는 그거 자체를 부정합니다. 역사가가 자기 견해가 있어야지, 자기 얘기를 해야지. 뭔 소리냐?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 관점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지. 그리고 그 관점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 또 동의를 얻어내면 그 사람 설이 뭐가 됩니까? 정설이 되는 거죠. 그게 언젠가는 또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는 다른 역사학자하고 다릅니다. 남아있는 무수한 기록들에게 철저하게 의심합니다. 의문을 품습니다. 학문할 때 여러분들 학문 글자를 잘 보세요. 배우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질문이 사라진 공부는 공부가 아닙니다. 사마천은 의심합니다. 철저하게 의심합니다. 남아있는 황가도서관에 남아있는 공식 기록은 승리한 사람들, 대개 지배자 입장에서 남겨놓은 기록이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우를 물리치는데, 유방을 도와서 항우를 물리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이 한신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한신. 명장 한신이 있습니다. 이 한신은 나중에 반역죄에 몰려가지고 삼족이 멸하는 아주 끔찍한 치욕을 맞이하고, 토사구경 들어보셨죠, 그죠? 토끼를 잡고 나면은 사냥꾼이 삶아 먹는다라고 되게 이제 큰 일을 이루고 나면은 같이 일을 도왔던 공신들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신도 모반죄에 몰려서 처형당합니다. 근데 사마천은 이 처형에 의심을 품어요. 한신이 죽으면 뭔가 미심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황가도서관에 남아있는 기록들을 다 새로 다시 검토하고, 나머지 다른 공신들 기록도 검토하고, 한신 고향에 가서 한신의 일생을 탐문을 합니다. 사마천이. 그렇게 해서 한신의 죽음에 후대 독자들이 한신의 죽음에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장치를 합니다. 사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장치를 하느냐? 약 30개의 고사성으로 일단 배열을 합니다. 젊은 날 한신의 일생 일대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 고사성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따라서 파악을 해보면은, 한신의 죽음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빵 부스러기라고 표현합니다. 현대가 그렇테레다오는 빵 부스러기 따라서 집에 찾아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요 사마천이 흘려놓은 빵 부스러기를 잘 찾아가 보면 한신의 죽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사기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왜? 사마천은 사기를 통해 가지고 자기에게 수모를 가하거나 또는 훌륭한 인재들을 압박하거나 탄압했던 권력자들을 비판을 합니다. 이게 초대 황제인 유방을 호주색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놓고 비판을 하게 되면은 공연까지 자청하면서 완성한 이 역사책을 폐기당할 위험이 있죠. 종이가 발명되기도 전이고 복사기도 없던 시절에 주간이나 목간에다 써야 돼요. 이거 그냥 불질러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황제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이걸 피하는 방법을 사마천이 골몰을 하는 거죠. 몰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천 사기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배우는 모든 비유법이 다 나옵니다. 지기유는 직설법 지기유라고 하죠. 그죠? 은유, 그죠? 상징, 도치, 반어. 맞나요? 또 뭐가 있나요? 하여튼 문장의 기결은 모든 방법은 다 사마천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검열을 피해요. 사마천은 얼마나 고뇌해요. 공양을 자청할 때까지도 고뇌 연속이었는데 이 마저 사기를 쓸 때도 고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양을 자청하고 난 다음에 사마천 몸이 망가졌어요. 즉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거기에 잠도 못 자면서까지 안 자면서까지 책을 빨리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빨리 완성을 해야 돼요. 한문의 특징이 다행스럽게도 줄일 수가 있어요.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얼마 남지 않은 자기 삶의 시간, 이 부분을 역사책을 기록하는데, 더더군다나 사마천의 사기는 여러분들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통사입니다. 통사. 그것도 3000년 통사예요.
중국 역사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사마천 당대까지 중국 역사 5,000년 가운데 3,000년을 다루고 있는 역사책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시간입니까? 이 3,000년의 기간을 남아있는 자료를 가지고 일일이 다 자료를 다 그 안에다 때려 넣어가지고 무진장 길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마천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기 주관적인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압축을 합니다. 줄입니다. 줄이고 빨리 끝내야 되니까. 죽기 전에 끝내야 되니까. 줄이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비유법들을 동원을 하는 거죠.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마천의 사기가 모두 글자 수가 52만 6,500자입니다. 제가 사기를 공부하면서 한 20년 가까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만한 책으로 한 7, 8권 정도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건 아니죠. 근데 3,000년 역사책으로는 결코 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기 한 20년 공부하고 난 다음에 탁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많은 게 아니다. 적은 거다. 왜? 사마천 줄여서 약 1,500년 정도 역사를 다루고 있는 또 다른 사마시,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역사책을 썼잖아요. 사기는 3,000년이고 자치통감 한 1,500년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자치통감의 글자 수는 300만 자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는 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붙인 별명이 뭐냐? 압축파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어려운 책입니다. 초창기에는 사기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을 때는 사마천 사기를 어지러운 책이라고 했어요. 어지러울 난자를 써서 난서라고 하다가 최근 돌아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려운 책이라 해서 어려울 난자를 써서 난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공부하면서 제가 맨날 제 머리만 때리고 살았거든요. 20년을 들여다보고도 아직도 이 책이 이해가 안 되고 제대로 깊이를 모를. 한 20년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머리통 안 때려요. 왜 그러냐면 내가 머리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은 아주 나쁜 것도 아니다. 왜? 이게 워낙 어려운 책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87년부터 이 책을 공부를 했는데 석박사 5년을 공부를 하면서 겨울인 줄 알았어요. 사기가. 저수지 정도 되겠다. 그러면 헤엄치고 한 5년 정도 헤엄치면은 나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풍덩 뛰어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저수지가 아니고 바다예요. 바다입니다. 지금까지도 헤엄을 치고 있고요. 죽을 때까지도 저는 헤엄쳐서 나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넓고 깊은 책이다. 그리고는 사마천은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역사는 미래 예견력이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를 공부하는 거지만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나를 진단해보고 나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미래 예견력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역사 공부를 하시면. 사마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왕사 지뢰자라고 했습니다. 지난 일을 기록해서 기술해서 지뢰자 다가올 일을 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통찰하고 싶으면 과거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아니고 과거 역사책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역사는 그런 귀한 선물을 줍니다. 우리한테. 제가 내일 주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죠? 1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정도는 충분히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정치적인 부분도 잘 맞춰요. 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잘하고 왜? 큰 흐름 자체입니다. 밑바닥부터 올라오고 있는 민심들이나 사람들의 사고방식 이런 부분들은 읽히거든요. 역사를 공부하면서 생겨난 자연스럽게 생겨난 나름대로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업을 하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꾸려서 기업을 하려고 할 때 기업을 어떻게 경영하는지 잘 보세요. 기업인들이 내년도 내 회사에 내 기업의 매출을 잡을 때 뭘 가지고 매출을 잡아요? 작년도 그거 잡잖아요. 지난해 올해 그죠? 네. 올해와 지난해에 내 회사가 어느 정도 수익을 냈는가, 지출은 얼마나 했는가, 이거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도 그 다음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내 기업의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전부 다 기획을 세우잖아요. 적으면은 그죠?
작년 한 해 통계치. 그리고 여력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최근 5년, 10년간의 통계치들을 다 뽑아내잖아요. 그리고 또 제대로 되는 기업 같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몇 년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변화되어 왔는가를 검토하죠. 그 다음에 세계 경제는 또 어떻게 변화됐는가 검토하죠. 이게 뭐 다 역사잖아요. 과거사잖아요. 똑같습니다. 기업 경영이나 역사를 기록하는 거나 모든 방면에 사는 사람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지나온 과거를 통해 가지고 현재를 진단하고 그 진단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시라. 그리고 3학년 역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 마지막에 8글자입니다. 호학, 심사, 심지, 기의라고 합니다. 배우길 좋아하고 깊게 생각하면 마음으로 그 뜻을 알 수 있다. 이 심사는 여러분들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몇 년 전에 이세돌 기사하고 알파고하고 바둑 둔 건 아시죠? 그때 그 알파고 얘기 나올 때 뭐가 나왔습니까? 딥러닝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죠? 네. 딥러닝이 나왔죠. 저 그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AI한테 딥러닝의 개념이 들어가다니 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딥러닝, 그 다음에 딥 퀘스천, 딥 띵킹, 딥 마인드. 여기 4개의 딥으로 시작되는 거. 이게 사마천이 바로 심사 안에 깊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저기 4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에 딱 요 4 단어가 4 딥스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 AI가 알파고가 딥러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잖아요? 빅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알파고가 이세돌을 물리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바둑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기보가, 그걸 기보라고 합니다. 기록입니다. 그죠? 그것도 역사죠. 그죠? 바둑의 역사입니다. 100년 전부터 두었던 바둑의 모든 기록들이 전부 다 알파고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죠.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정렬해서 요 수를 두면 그 다음에 어떤 수로 받아야 되는가라는 경우의 수가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럼 못 이깁니다. 당연히 못 이기죠. 딥러닝한테는 못 이깁니다. 다만 3학년의 호학심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딥러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딥 퀘스천, 딥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딥 퀘스천, 딥 띵킹, 딥 마인드,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AI는 사람이 퀘스천, 질문을 하면 답밖에 못하죠. 앤서밖에 못합니다. 데이터를 집어넣어줘야만이, 물론 최근에 나오는 SF 영화 보면은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하는 그런 설정을 했던 그런 영화들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딥 마인드, 딥 퀘스천, 딥 띵킹을 통해 가지고 빅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빅데이터 시대 아닙니까? 지금은 데이터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경쟁이 결정되는, 승부가 결정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빅데이터만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내고 어떻게 통찰하느냐의 문제죠. 거기에 대한 답을 사마천이 이미 2100년 전에 호학심사 심지기라고 하는 8글자 속에 담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통찰력과 사기라고 하는 그 주제도 가능해 보이고, 얼마 전에 제가 비대면 강의를 통해 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사마천 사기에 관한 강의를 특별히 한 적도 있습니다. 그 강의가 뭐냐 그러면 주로 SF 영화에 나오는 대표적인 영화들을 소개해 가면서 사마천 사기 속에 나오는 진시황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전에 2200년 전에 한 권력자가 영생을 꿈꿨던 그런 권력자의 이야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수명 문제죠. 그죠? 이런 부분 다룬 적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혁명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본적인 원천은 인문학이 있다는 겁니다. 인문학이 있습니다. 왜 인문학은 기본이 뭡니까?
인간을 다루고 있는 학문이고 인간의 마인드를 다루고 있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근원은 전부 다 인문학이 있습니다. 왜? 창조는 뭘로부터 나옵니까? 딥싱킹으로 싱킹에서 나옵니다. 깊이 있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깊이 있는 생각은 결국은 퀘스천에서 나오죠. 물어보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의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대의 대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크게 의심하면 크게 진부하고 소의 소진, 작게 의심하면 작게 진부하고 무의 무진, 의심이 없으면 진보가 없다 라는 말로 의문 품기에 대한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사마천 사기는 지금 말씀드린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을 통찰한 역사책입니다. 단순하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다 이 기록이 아닙니다. 왜 했을까? 라고 하는 why를 그리고 만약 if라고 하는 두 질문을 사마천이 끊임없이 사료를 읽으면서 던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능과 본성과 본질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그 관계 속에서 인간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사마천이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 행위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자리가 높은 사람일수록, 즉 고귀한 사람일수록 그 행위와 언행이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사회 지도층들이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사회에 나가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사마천은 바로 그 부분에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주제가 가능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사마천은 그런 인간의 본질을 수천 년간의 역사라고 하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통찰을 했다는 거죠. 옛날에는 기록 자체가 빅데이터 아닙니까? 남아있는 기록 자체가 빅데이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도 기업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글을 비롯해가지고 애플사 이런 쪽에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인류가 남겨놓은 데이터입니다. 기록입니다. 이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공유하게 할 것이며 또 어떤 방식으로 분석해서 어떻게 사람들의 앞으로의 미래의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라는 게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인간이 남겨놓은 흔적들, 자취, 자료들, 이 빅데이터에 주목을 하시고 그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그게 내가 식품 공장을 하더라도 그죠? 음료수 공장을 하더라도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단히 유용하게 아마 활용이 될 겁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오늘의 주제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노출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맨날 터져 나오는 뉴스 보면 굉장히 짜증스럽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가짜뉴스라는 거죠. 최근에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가장 안 좋은 현상 가운데 하나는 가짜뉴스일 겁니다. 아마. 왜 사회를 나쁜 쪽으로 이끌어가는 세력들이 있을까? 라는 거죠. 사마천은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걸 간단하게 진단합니다. 탐욕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잠깐 백양 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가 지금 코로나. 그죠? 사마천이 이미 2100년 전에 사회를 나쁜 쪽으로 이끌어가는 세력과 힘, 그 힘의 근원은 결국 사리사욕과 탐욕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꿰뚫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고귀한 삶을 사마천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탐욕이 아닌 희생, 이기심이 아닌 봉사, 이런 마인드로 무장한 사람들의 일생을 감동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인간에게 고귀한 정신과 삶의 가치를 다시 돌아봐라 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물론 이기심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본질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억제할 줄 아는 이성의 힘도 갖고 있잖아요. 인간은. 그죠? 그래서 서양에 그런 격언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은 이성에 굴복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내가 이런 쪽으로 빠지려고 하다가 옳지 않은 쪽으로 빠지려고 하다가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라고 딱 브레이크를 거는 힘이 이제 이성이잖아요. 거기에 딱 굴복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성의 힘에 굴복할 줄 아는 사람. 우리 사회가 지금 사회지도청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부터 시작해가지고 탐욕으로 얼룩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마천 역사를 주도한 사람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이미 주제라든지 제가 전달을 하고자 하는 핵심들은 대부분 다 전달했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주목을 했을까? 질문 많이 받습니다. 왜? 2000몇 년 전에 나온 역사책을 공부하는 사람이 책 제목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잖아요. 불어잖아요. 프랑스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교수님 왜 그 주제가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왜?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체할 만한 한자가 없어요. 단어가 안 떠올라.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번역을 하자면은 고귀한 만큼 책임과 의무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제목을 정하려니까 그것도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일단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잡았어요. 자,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이 사람뿐이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정자산이라고 되어 있죠. 이름이 정자산이라는 사람입니다. 정나라의 춘추시대 때 정나라의 왕족이에요. 할아버지가 왕이었어요. 정말 노블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출신 자체가 노블하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왕족인데 뭐 얼마나 그보다 더 노블한 신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분의 일생을 제가 쭉 공부를 하고 자료를 찾으면서 마지막 죽은 부분이 가장 인상적으로 와닿았어요. 정자산이 세상을 떠나자 온 나라 백성들이 마치 부모를 잃은 듯이 통곡했다. 라는 대목.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왜? 평생을 20살 때부터 60세 무렵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치를 주도하면서 나머지 마지막 생애 20년은 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나라 전체의 정책을 다 주도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노블한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열심히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혜택을 많이 받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자산이 세상을 떠나서 부모를 잃은 듯이 통곡했다, 슬퍼했다라는 게 이해가 돼요. 그 다음 대목이 저한테 딱 걸렸어요. 정자산이 죽었는데 정작 장례 치를 돈이 없어서 시신을 광주리에 담아서 산에다가 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이제 의심이 든 거예요. 그죠? 네. 당연히 의심이 들죠. 여러분들 같으면 의심 안 들겠어요? 왕족이에요. 그 가운데 20년은 재상을 지냈어. 오늘날에는 국무총리를 지냈어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장례 치를 돈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 시신을 야산에다 갖다 파묻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에이, 거짓말이다. 두 번째. 그랬더니 백성들이 제대로 장례를 치러달라고 집에서 폐물이며 돈을 가져와서 후손들에게 줍니다. 식구들에게, 유족들에게. 그런데 유족들이 그걸 안 받아. 그랬더니 백성들이 돈이며 폐물을 도로 가져가기가 민망해서 정자산 집 앞에 흐르고 있는 시내에다가 전부 다 던졌더니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 시냇물이 오색 찬란하게 영롱하게 빛이 났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시냇물 이름을 금수하라고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안 믿었습니다. 예. 왜? 정자산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후대에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일 것이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말씀드렸을 때 현장에 가봐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저는 이제 뭐 96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을 한 150여 차례 이상 다녔어요. 현장을. 사마천보다 훨씬 더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왜? 교통이 그만큼 편해졌으니까. 그죠? 현장을 갔어요. 정나라의 수도인 오늘날 하남성 정주시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가서 금수화를 쳐다냈습니다. 여기가 금수화입니다. 왜? 지금 정주시가 인구가 1000만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한바퀴는 흐르고 옛날에는 정나라 수도였잖아요. 2500년 전에는 여기 2500년 전에는 여기 아니면 시냇물이 졸졸 흘렀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대도시니까
금수화는 금방 여기 안내 팻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방 찾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덤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덤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찾으러 다녔어요. 다른 정나라 귀족들 무덤은 호화롭게 짝이 없습니다. 말도 산채로 묶고요. 마차도 그대로 통째로 묶고 마차경이라고 합니다. 대개 또는 거마경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있어요. 적어도 정자상이 왕족 출신이면 그 정도 무덤은 그죠? 묻혀있을 걸로 보는데 어쨌든 간에 그 귀족들은 정자상 무덤이 아니니까 그러다가 3년 전에 정자상 무덤을 찾았습니다. 정주에서 1시간 버스를 타고요. 신정이라는 그것도 이제 정나라 땅입니다. 신정이라는 곳에 와서 택시 한 대를 대절을 해서 저 산으로 갔습니다. 산 밑으로. 조산에 있어요. 산봉우리를 3개를 넘어서 차단의 무덤입니다. 정자산 무덤. 비석이 서 있습니다. 실제로. 그 뒤쪽에 돌아가면 저런 돌로 무덤이 저렇게 돼 있어요.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왜? 기록을 의심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정자산의 삶 자체를 제가 부정을 한 거잖아요. 정말로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오블리주 책임과 의무를 다하다가 돌아가신 양반의 죽음 자체, 한 인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인간에 대한 평가는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이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느냐, 태산보다도 무거운 죽음이었느냐, 아니면 쇠털보다 가벼운 죽음이었느냐가 결정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정자산은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다가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청렴결백하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을 제가 못 믿은 제가 속물이죠. 그죠? 물론 정자산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기록을 후대 사람들이 그 기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자산의 살아온 삶 전체를 놓고 본다면은 그 죽음이 맞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정자산의 삶을 들여다봤더니 정말로 평생을 아무런 사심 없이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정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거죠. 바로 이 정자산 때문에, 그리고 이 무덤 때문에 제가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람들을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도 내게 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구글 위키라고 합니까, 그죠? 구글 백과사전에 나오는 정의입니다. 요 위에까지는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부권력 명예는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사회 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도덕성을 요구하는 단어.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정의예요. 그런데 위키백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국에서는 이를 실천하지 않는 사회 지도층이나 문제를 비판하는 부정적 의미로도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아프죠, 그죠? 네, 가슴이 아픕니다. 네. 우리 사회 지도층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금까지 외면해왔고 실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증이죠. 오죽했으면 백과사전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어원은 14세기 백년전쟁 당시에 영국군이 프랑스 도시인 깔레라고 하는 도시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항복의 조건으로 6명만 처형시키면은 다른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깔레시의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고 부자까지 사회 지도층 6명이 자원을 했어요. 우리는 도망가잖아요, 그죠? 네. 그 사람들이 자원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 노블한 사람들이잖아요. 여기로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단어가 비롯됐고, 저에게서도 열심히 연구를 해보니까 로마의 귀족들, 로마가 왜 1000년이 갔는가, 역사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는가라고 분석을 해보니까 귀족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 했다는 겁니다. 병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활동들. 영국도 그죠? 전쟁 나면은 제일 먼저 왕족부터 시작해서 귀족들이 먼저 전쟁에 참전을 했어요. 그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서양에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에는. 그런데 중국은 사마천 사기는 이미
수천 년 전에 노블레스 오블리를 실천한 사람들을 다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는 그런 사례들을 본받아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그런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왕으로서 최고 통치자, 가장 노블한 사람으로서 제왕들이 보여준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운데 여러분들 요순 들어보셨죠, 그죠? 중국 사람들이 가장 성군으로 추앙하고 있는 요임금과 순임금이 있습니다. 요순 시대 그렇게 그래요. 백성들이 임금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시대니까 너무너무 편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임금 누가 임금이야?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요임금이 아들한테 임금 자리를 물려주지 않고요. 민간에서 순이라는 사람을 스카우트해서 발탁해서 후계자 교육을 시킨 다음에 살아생전에 임금 자리를 양보합니다. 선양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들, 요임금의 아들이 단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태자가 있었어요. 태자를 보필하던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신하들이 불만이야. 왜? 이게 태자가 임금이 돼야지 자기가 한 자리 하잖아, 나중에. 근데 순이 또 후계자로 지명이 됐으니까 태자를 보필하던 신하들이 불만을 터뜨려요. 그때 요임금이 한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내 아들 단주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면 단주 한 사람에게는 이롭겠지만 천하가 손해볼 것이고, 내가 요에게 임금 자리를 넘겨주면 단주 한 사람은 손해를 보겠지, 천하가 이롭다.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천하가 손해볼 수는 없다. 결코. 여러분들이 영어 시간에 배웠던 never라는 단어 있죠. never. 한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절대로, 결코 라는 뜻이에요. 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천하가 손해볼 수는 없다. 절대로, 결코. 사마천 사기 첫 번째 권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명장면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실천 안 되는 사회 지도층들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뭡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넘겨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바로 요 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중국의 황제 가운데에서 최고의 황제가 누구냐 물어보면 중국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퍼센트를 얻는 사람은 누구냐면 당나라 태종입니다. 당태종이라는 사람인데, 저는 당태종보다 이 한나라 문제라는 사람을 꼽고 싶습니다. 한나라 문제는 23살인가 24살에 즉위해서요, 가장 먼저 백성들을 위해서 뭐라냐면 악법을 철폐합니다. 백성들에게 고문을 가하는 육형도 폐지하고, 그 다음에 황제를 비방하는 비방죄도 폐지합니다.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 악법들을 폐지하고 선한 정책을 펼치고, 그 다음에 이제 47살에 아마 세상을 떠났는데, 이 황제가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47세면은 장수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더군다나 고귀한 사람으로서는 짧게 산 겁니다. 요절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런데도 유언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나니 합니다. 백성들의 사랑과 백성들의 도움으로 내가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다. 여러분들도 사마천 사기 효문봉기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전기 기록에 보면은 죽기 전에 문제가 남긴 유언 전문이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다음에는 근검 전략했던, 그리고 백성들이 또는 나라에서 큰 제사가 있을 때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 황제 만수무강하게 해주십시오, 복받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못합니다. 여기 보시면 대저 짐이 부덕하면 그 복을 혼자 누리고, 백성들에게 나누지 않는 것은 나의 부덕을 더 무겁게 하는 일이다. 제사관들로 하여금 공경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되 내 복을 비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들 보면은 흔히 그 조직이나 단체 보면은 누구 단체장 막 칭송하는 얘기, 칭찬하는 얘기 막 하잖아요, 그죠? 인사말 하라 그러면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 2200년 전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좀 이따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사진들을 보여줄 텐데, 자기의 무덤을
환경까지 고려하면서 검소하게 산천을 훼손하지 말고 무덤을 만들어요. 볼까요? 저 멀리 보이는 저 무덤은 한나라 고조 유광의 무덤이에요. 저건 분명히 인공의 흔적이 바로 보이죠. 주변을 보세요. 주변 전부 다 농밭이에요. 저런 무덤을 만들려면 딴 데서 흙을 끌어와가지고 저렇게 높이 쌓아야 되잖아, 그죠? 좀 가까이 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뭐 사진으로 봐서 가면 어마어마하게 커요, 저희가. 여기 한나라 고조 유광의 무덤이에요. 초대 왕조 무덤이죠. 두 번째는 경제 무덤입니다. 문제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인공이 문제의 아들이에요. 경제 무덤인데 이렇게 봐서는 뭐 자연스럽게 보이는데요. 실제로 멀리 보면 저 보이죠, 그죠? 흐린 날에 보면 저거 뭐. 다 인공의 흔적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인공의 흔적, 경제의 무덤. 저 멀리 보이는 게 산이 아니고 무덤이에요. 한나라 무지의 무덤이에요. 경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마천이 모셨던 황제. 무지의 무덤이에요. 제가 하는 일이 저런 거 찾아다니는 게 제 일이에요. 90%는 남의 무덤만 찾아다녀요. 가까이 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전부 다 인공의 흔적이 보이죠. 그죠? 다 주변에 다른 게 없어요. 다 밭이에요. 그런데 경제 무덤. 보시면 알겠지만 다 산이 그죠? 그냥 일반적인 산이에요. 산천을 훼손하지 말라. 환경까지 고려하고 자기 무덤. 그리고 금, 은 이런 것들 부장품을 넣지 말라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다른 황제 무덤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명분으로 이런 황제도 있고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항상 실천했고요. 재상으로서 손수고라고 하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초나라, 춘추시대 때 초나라의 재상으로 한 20여 년 재상을 지냈는데요. 손수고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궁중의 연예인, 옛날에는 궁중에 연예인단이 있었어요. 외국의 손님들이 오면은 술자리를 베풀어 주잖아요. 축하. 그러면 이제 공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는 연예인단이 있었어요. 그 연예인단 가운데 우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연예인 우맹이 하루는 시장에 갔는데 손수고의 아들을 보게 돼요. 재상을 20여 년 지낸 손수고의 아들이 시장에 왔는데 물건을 사러 온 것이 아니고 뭘 팔러 왔어요. 그래서 몰래 지켜봤더니 뭘 팔러 왔나 봤더니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땔감을 팔러 왔어요. 생계가 어려운 거야. 재상 지낸 집안 식구들이 먹고 사는 게 힘이 든 거예요. 그 우맹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더더군다나 우맹은 손수고가 살아있을 때 자기는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굉장히 인간적으로 잘 대접을 해줬어요. 그래서 신분을 초월한 우정을 나눈 사이였어요. 그래서 우맹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궁중으로 돌아와서 자기 분장실로 가서 손수고 분장을 합니다. 그게 우맹 의관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사무치게 보고 싶거나 누군가가 그리워서 그 사람을 흉내를 하는 거예요. 손수고의 옷을 입고 모자를 썼다는 거죠. 우맹 의관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참고로 알아보세요. 옛날 기록 가운데 이 우자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게 탤런트예요. 배우할 때 저 우자를 쓰잖아요. 그죠? 예. 저 우자입니다. 저 우자가 들어가면 배우맹이라는 거예요. 예. 공중 연예인맹이라는 거죠. 그래서 손수고 복장을 하고 장왕 앞에 딱 나섰더니 장왕을 보고는 손수고가 살아 돌아온 줄 알고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 보니까 손수고가 아니고 우맹이단 말이에요. 그 둘이 얘기를 나눕니다. 장왕도 손수고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죠? 근데 마침 손수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줬으니까 추억을 이제 더듬은 거죠. 보고 싶은 사람들 좋아했던 사람, 세상 떠난 사람을 추억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카타르시스 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장왕이 우맹에게 벼슬을 제안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실제로 그 일은 하지 않지만은 벼슬을 주면은 그만큼 월급을 녹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연예인 주제에 벼슬을 준다는데 마다할 리가 있겠어요. 근데 손수고가 우맹이 며칠 있다고 대답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며칠 뒤에 장왕 앞에 와가지고 안 하겠다고 벼슬을 안 받겠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내가 하지 말랍니다. 와이프가 하지 말랍니다. 그리고는 노래를 하나 부릅니다. 강 앞에서. 유명한 운명의 청년가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탄광오리는 해서는 안 되는데도 하고 청백리는 할 만한데도 하지 않는구나. 저기 글자가 잘못된 거죠. 할 만한데도 하지 않는구나 라고 고쳐야 됩니다. 탄광오리가 되면 안 되는 것은 추하고 비천한 세인데 그래도 하려는 까닭 자손 배를 불릴 수 있기 때문이지. 청백리가 되려고 하는 것은 고상하고 깨끗해서인데 그래도 하지 않으려는 것은 자손이 배를 벌기 때문이라네. 그대여 천하라지상 손수고를 보지 못했는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죠? 독립운동한 가족들이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생계도 못 꾸려가지고 나라가 제대로 보살펴주지 않는 바람에 그래서 너희 죽으면 너희는 절대로 독립운동 같은 거 하지 말라 하고 유언을 남겼다라고 하는 독립운동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 정황이 듣고 보니까 뭔가 사연이 있잖아. 그래서 여차지차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손수고 집안이 그렇게 어렵게 산다라고 해서 돌봐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 손수고의 노블리스 올려주셨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유명한 명인들의 유명한 말씀 몇 가지 소개합니다. 한나라 때 서광이라는 사람은 유능한데 재물이 많으면 그 의지가 손상되기 쉽고 어리석은데 재물이 많으면 그 재물을 가지고 나쁜 짓만 하기 때문에 잘못만 드러날 뿐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임축선은 아편전쟁 때 중국의 청나라 때 영웅이었죠. 아편을 불태운 사람입니다. 아편 자손이 나와 같다면 나와 같이 똑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자손이라면 돈 남겨줘서 뭐하냐 라는 겁니다. 똑바로 세상을 살다 보면 올바르게 제대로 개척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제갈량은 손수고에 대해 평가를 남겼어요. 손수고가 마차를 3년이나 타고 다녔는데 똑같은 마차를 끄는 말이 암컷인지 수컷인지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손수고의 삶 자체가 담백하고 청렴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군인입니다. 한나라 시대 때 명장 이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마천은 이광의 노블레스 오블리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청렴해서 상을 받으면 번번이 부하들에게 나눠주었고 음식도 군사들과 함께 먹었다. 죽을 때까지 40년 넘게 2천석 녹을 받는 관직에 있었으나 집에는 남아있는 재물이 없었으니 끝까지 재산에 대해서 말하는 법이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더 감동적입니다. 식량과 물이 부족한 곳에서 물을 부어도 병졸들이 물을 다 마시기 전에는 먼저 마신 적이 없고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병졸들이 음식을 다 먹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음식을 먹었다. 우리나라 군대를 얘기하면 장군이에요. 별 2-3개짜리 장군입니다. 우리나라 소위 장성들이 하는 행태들 뉴스 가끔 여러분들 보시지만 어떻게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관대하면서 까다롭지 않아서 병사들은 그의 지위를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광하고 같이 전투하고 싶었다. 활쏘기를 즐거움으로 삼으면서 일생을 마쳤다. 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사수입니다. 이광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명사수였냐 그러면은 호랑이인 줄 알고 활을 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호랑이가 아니고 돌에다가 쐈는데 화살이 돌에 박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쏴봤더니 안 박히더라는 거죠. 그만큼 집중해가지고 호랑이를 있는 힘을 다해서 쐈더니 돌에 가서 박혔다라고 하는 그런 화살 한 발에 적군 한 명이 반드시 쓰러져야 된다. 그러니까 집중력을 강조했던 그런 명장입니다. 적군이었던 흉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광을 잡으면 반드시 산채로 데려가라.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군의 모함 때문에 자기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광은 검으로 자기 목을 그어서 자결합니다.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광이 죽자 이광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모두 다 목마 통곡을 했고 심지어 적국이었던 흉노에서조차도 애도를 표했다라고 하는 그런 무장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인들, 상인들도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중요하다라고. 사마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의는 우리가 예의를 차리잖아요.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는 걸 이제 예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도리를.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그 예는 경제적인 여유에서 생겨나고 그것이 없으면 폐기된다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부유해야만이 인간의 도리를 다한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군자는 부유해지면 남에게 베푼다. 덕을 즐겨 행하고 소인배는 그 부를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려고 한다. 힘을 휘두르려고 한다. 참 멋진 말을 하죠. 그렇죠?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여러분들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생각하면 돼요. 계연이라고 하는 경제학자이자 사업가는요, 여러분 이 말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이 대목에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물건값이 오르면 쓰레기를 내다 버리듯이 팔고, 물건값이 떨어지면 보석을 얻듯이 사들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상인은 최소한도 백성들의, 일반 서민들의 물가를 걱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건값이 오르면은 악덕 기업들은 어떡합니까? 까짓 오를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최고조로 오를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버려. 그러니까 물건값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들이잖아요. 똥값으로 사들이고. 매점 매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계연은 뭐라고 얘기해? 적어도 상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물건값이 오르면은 일반 서민들의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물가가 올라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갖다 빨리 내다 팔아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쓰레기를 갖다 버리듯이 그냥 아낌없이 팔아라는 얘기예요. 물건값이 떨어지면 그 물건값이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걔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석을 사들이듯이 사들이라는 거죠. 귀하다는 거죠. 그러면 사들여 놓으면 물건값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그럼 물가가 어느 정도, 왜? 생산하는 생산자를 보호해요. 앞에 부분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상인들은 적어도 그 상도덕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녀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중국사를 공부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인물인데 원래는 정치가이자 군사가였습니다. 5월 동주, 5월 춘추, 와신상담 이런 건 아시죠? 그죠? 그 주인공이에요. 월나라 출신으로 월나라 왕 구천을 도와가지고 숙적 라이벌인 오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법녀는. 그리고는 오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인생 최고의 결정기에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납니다. 그리고는 사업에 종사를 해요. 그렇게 해서 3번은 억만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모두 다 이웃에게 나눠주는, 즉 부의 사회 환원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법녀의 부의 환원을 실천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뭐라고 얘기하면 삼취삼산이라고 합니다. 3번 모아서 3번 다 나눠줬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시대에 대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강렬한 책임감과 가정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뭔가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그죠? 법으로 처벌을 받거나 또는 큰 사회적 문제가 제기됐을 때 부모가 나서가지고 내가 자식 잘못 길러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는 거 보셨어요? 한통속이 돼가지고, 그죠? 예. 그런 경우는 있어도 부모가 나서가지고 사과하는 게 왜? 부모가 나서서 사과할 정도의 가정이면 그런 짓 안 저지르죠. 그 자식이.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시대 가치 공간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정을 꾸렸을 때도 자기 자녀, 그 다음에 아내, 가족에 대한 가정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마 저는 아버지 사마담으로부터 아주 훌륭한 가정교육을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버지 유언이죠. 그렇죠? 네. 그 유언을 받고 역사가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고 자기 자신의 성기까지 잘 나가면서 역사책을 남기면서 사마천 제일 마지막 수많은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롭게 행동하고 잘 자란 일에 매이지 않으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세상에 공명을 세운 사람들을 위해서 70편의 열전을 남긴다. 이 열전은 귀족들을 노블한 사람들 기록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 심지어 점쟁이, 연예인, 아까 우명 보셨잖아요. 연예인들에 대한 기록들. 의사들, 옛날에는 천시받던 의사들. 별의별 인물들이 자객들, 킬러들. 이런 기록들을 쭉 남깁니다. 그 수많은 보통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사마천은 자기 일생과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그러면요. 오블리주를 다한 사람들이 노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종래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고귀한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해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수많은 보통 사람들,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 사람들이 고귀한 사람들이 싸웠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역사책 속에 그 사람들이 기록을 남긴다라는 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무튼 살기 속에 나오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고귀한 만큼 책임과 의무를 다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즈니스맨까지, 상인들의 일까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얻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책 마지막 대목에 이렇게 썼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탄생한 이 책을 고귀한 만큼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진짜로 귀한 고귀한 보통 사람들에게 바친다라는 사마천의 말씀을 빌려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와서 정말로 태산보다도 무거운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좀 더 제 책의 내용이나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 유튜브를 들어가서 보시면은 한 인물당 보통 1시간 넘는 분량의 정보들이 나와 있으니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 쪼말 자중구 보내드리면서 비대면 시대에 여러분들 정신적인 많은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보시길 보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식적으로 끝나긴 했는데 예, 질문. 예, 질문 있는 사람 여기 제가 화면 보여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발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그런 얘기합니다. 질문 없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질문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어색하잖아. 그래서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도 제 강의가 완벽했다.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끝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질문 있으실 것 같아요. 자, 현장 질문도 받습니다. 여기 교장 선생님도 와 계시는데.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앉아서 하세요. 크게 말해. 네.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의미가 시간이 지나면서 책임을 다해야 이제 고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네? 제가 마이크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뜻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저희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고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학생이잖아요. 학생으로서 사회적 책임이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할 일이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의 관계 설정부터 시작해서, 그죠? 여러분들 나이에 맞는 가치관이 있고, 그죠? 행위들이 있고,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셔야죠. 그리고 꼰대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질문, 많은 의문을 통해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좀 논쟁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때는 질문 자체를 선생님들이 못 하겠어요. 뭘 하려고 하면 그냥 외워라 임마. 역사에 가정이 하나 없다 임마. 이제 이거죠, 그죠? 그러다가 조금만 더 한마디만 더 대들면은 이제 폭력이 난무했죠. 이제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그리고 교장 선생님 계시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난 여러분들한테 책만 읽어라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독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하고 강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천은 책 읽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중학교 2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4년 동안 읽은 책이 지금도 기억을 해요.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명대사를 기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죠? 독서는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정신적 양식이 됩니다. 양식이 돼요. 밥보다도 훨씬 더 배부를 때가 많습니다. 예, 채팅으로 올라온 예.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내요. 네, 첫 번째, 네. 사기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사기에는 약 4,000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주인공만 한 200여 명 정도 돼요. 그리고 한 30여 년 동안 공부를 해오면서 우리 시대의 상황, 그 다음에 제 처지 이런 것들하고 맞춰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존경스러운 또 위대한 인물들이 따로따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10대 때 읽을 때하고 20대 때 읽을 때, 30대 때 읽을 때 나이가 들어가면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릅니다. 책이. 그러니까 굉장히 입체적인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사기를 쓸 때 사모천을 도운 조력자가 있었나요? 아버지를 제외하고 아버지는 사기를 쓸 때는 안 계셨지만은 사기를 쓸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행도 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버지가 최고의 조력자였죠. 그래서 일본의 어떤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마천하고 아버지 사마담을 위대한 공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도왔다라고 하는 인물들은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게 뭐냐면 중국은 한 왕조가 새롭게 세워지면 그 전 왕조의 역사를 기록을 해요. 그거를 정사라고 합니다. 정사, 발을 정자, 역사사자. 이게 모두 24종류가 있어요. 24사라고 하는데 24사의 제일 첫 번째 책이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사기, 한서, 삼국지, 후한서 이런 식으로 쭉 간단 말이죠. 그래서 나머지 책들은 전부 다 관찬사서예요. 관이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편찬한 역사책이에요. 그런데 사기는 관찬사서가 아닙니다. 사찬사서입니다. 개인의 역사책입니다. 근데 왜 정사로 제일 앞에 갖다 놨냐? 나머지 23종류의 역사책이 전부 다 사기의 체제를 그대로 모방.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뭐라고 수업 시간에 뭐라고 배우시면 기전체 역사책. 기전체 배우셨잖아요. 편년체, 기전체 이런 거 있잖아요. 기사 본말체 이런 게 있는데 기전체라고 하는 역사 소설 체제를 창안한 사람이 사마천이고 나머지 23종류가 모두 다 그 기전체를 모방했기 때문에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게 못마땅한데 실력은 최고야. 그렇게 인정 안 할래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기의 조력자는 아버지 외에는 이제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적 인물 또는 현재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대표적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땅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네요. 있긴 한데요. 정치적인 그 색채가 드러날 것 같아서 그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의무가 없는 선택인가요?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아까 마지막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납세의 의무라든지 병력의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법으로 정해져 있죠. 문제는 그것조차도 회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생겨나는 문제죠.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한테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내 자신한테는 정말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다라고 정신적으로 무장을 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정확하게 훌륭한 부모님 두셨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잘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회 특히 현대사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역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친일 청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과거사 청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즉 백성과 나라가 어려울 때 그 부분을 외면하고 특히 적에게
빌붙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가 해방 이후에도 처벌을 받지 않고 그죠?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고 그대로 기득권이 돼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한국 사회에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온 거예요. 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저렇게 사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 역사는요. 원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원은 이렇게 두 개를 그리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왼쪽에 있는 게 과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미래라고 하면 과거하고 미래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하고 또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교집합이라고 하잖아요. 맞나요? 집합과 교집합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 부분이 현재를 많이 감축해버리면 미래의 부분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역사는 교집합입니다. 과거를 털고 가야 되고 과거를 청산하고 가야 되고 역사의 평가를 하고 가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아요. 내가 옛날에 못했던 그 과거에 계속 매여가지고 거기에 연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현재도 꿉꿉해지고 미래도 그죠? 암울해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지 않는 기업은 성공하지만 책임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번창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지금 말씀드린 바와 그런 사회적 그죠? 기풍 그리고 그런 것들이 처벌되지 않고 평가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부모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했는데 아까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실천되지 않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그 부모님 같아요. 그렇죠? 제 강연을 들으니 너무 이해가 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그 정도로 할까요? 코로나가 앞으로의 역사에 어떤 족적을 남길까요? 족적. 코로나가 어떤 족적을 남기느냐? 이미 족적을 남겼죠. 월남전에서 전사자보다 이미 미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 숫자가 훨씬 많아졌죠. 그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 인류적 대재앙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다 함께 집단지성의 시대가 됐을 때 지혜를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해도 되죠? 선생님? 네네네. 네, 이제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